안녕하세요. 은평구에 사는 평범한 60대 할머니입니다. 세탁소를 20년 넘게 했고 몇 년 전에 가게를 접은 뒤로는 손녀 돌보는 게 유일한 낙이에요. 그런 제가 이 사연을 쓸까 말까 반년을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제가 함부로 판단한 반성이기도 하니까요. 저는 사람을 볼 때 잣대가 꽤 정확하다고 자부했거든요. 세탁소를 오래 하면 그런 눈이 생기거든요. 옷에 묻은 얼룩만 봐도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대충 보여요. 그 감각을 저는 꽤 믿었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오만한 생각이었는지 이 사건을 겪으며 알려줬습니다. 끝까지 들으면 여러분도 한 번쯤 주변을 돌아보시게 될 거예요. 제 얘기를 하려니 남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23세 친구 소개로 만난 남편은 인쇄소에서 일하는 조용한 남자였는데 행동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타입이었어요. 그런데 딱 하나, 그 사람이 아플 때 절대 표현을 안 하는 게 살다 보니 저를 미치게 하더라고요.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지 왜 미련하게 참고 있어? 제가 매번 소리를 질렀지만 그 사람은 그냥 웃기만 했어요. 그러다 나중에 간암 진단받고 6개월 만에 떠났어요. 마지막 날 그 사람이 제 손을 잡고 그러더라고요. 여보, 우리 태호 잘 부탁해. 그리고 당신이 혹시라도 아플 땐 꼭 누군가한테 말해. 저는 그 유언을 가슴에 묻고 지금껏 살았어요. 세탁소를 새벽부터 밤까지 돌려서 아들 대학 보내고 전세금 마련하고 허리가 굽어도 아프단 말 한 번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결혼할 때 저는 딱 하나만 봤어요. 아플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인가? 내 아들 옆에서 외롭지 않을 사람인가? 그 기준 하나로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설렜는지 몰라요. 그런데 막상 며느리를 처음 본 순간 설렘보다 묘한 불안이 먼저 왔어요. 참 예쁜 아가씨였어요. 똑똑하고 예의 바르고 목소리도 고왔어요. 그런데 뭐랄까? 눈을 자주 내리깔았어요. 악수를 하는데 손에 힘이 없었고 어딘가 움츠러든 사람 특유의 조심스러움이 있었죠. 그런 사소한 것들이 눈에 더 들어오는 거예요. 혹시 어디 불편한 데 있니? 제가 물었더니 며느리가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의자에서 몸이 살짝 뒤로 갈 정도로요. 네? 아니에요, 어머니. 아닙니다. 웃으면서 말했는데 그 반응이 너무 과했어요. 아프냐고 물은 것뿐인데 왜 저렇게 놀라지? 마음 한편에 이 아이는 뭔가 숨기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지만 아들이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으니까 넘어갔어요. 며느리 친정은 통영이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작은 식당을 하신다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동질감이 확 왔어요. 나도 남편 일찍 보내고 혼자 아들 키웠으니까 사돈들 뿐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뒤에 결혼 준비하면서 사돈을 만났습니다. 통영에서 식당하는 사돈은 저보다 한 살 아래인데 얼굴에 주름이 더 깊었어요. 식당 일이 고됐나 보다 싶었죠. 사돈이 제 손을 꽉 잡더니 이러는 거예요. 사돈, 우리 딸 좀 잘 부탁드립니다. 애가 밝아 보여도 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이분도 자식한테 모든 걸 건 사람이구나 싶어서 손을 꽉 잡아드렸어요. 걱정 마세요. 우리 아들이 옆에서 잘할 겁니다. 그때는 진심이었어요. 결혼식 날 며느린 목이 긴 웨딩드레스를 고집했어요. 드레스 보러 갔을 때 등이 파인 드레스를 추천했다는데 고개를 저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요즘 애들 스타일이 다르니까 하고 넘겼는데 부케를 던질 때 보니 오른팔을 잘 올리지 못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왼손으로 슬쩍 바꿔 잡았는데 아무도 모르게 한 거였지만 저는 봤어요.
그때부터 뭔지 모를 불안감이 쌓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만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한 발짝 뒤에 서서 기다리자. 결혼 후 며느리는 그 자체였어요. 명절마다 먼저 연락해서 음식을 준비하겠다고 했고 제 생일에는 손녀하고 둘이서 케이크도 직접 만들어 왔어요. 제가 허리 아프다고 하면 바로 다음날 찜질팩이 택배로 왔어요. 이름도 모르는 좋다는 건 다 보내줬죠. 동네 친구들이 부러워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야, 너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 저런 며느리가 어딨어? 저도 웃으면서 받아줬지만 솔직히 불편했어요. 며느리가 너무 완벽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오히려 벽처럼 느껴졌거든요. 뒤에 한 번은 명절에 같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접시를 헹구다 미끄러져서 깨뜨렸는데 그 순간 며느리 반응이 이상했어요. 보통 죄송해요 하고 치우잖아요. 그런데 며느린 깨진 파편을 치우면서 손을 벌벌 떨더라고요. 고작 접시 하나 깨진 건데요. 그냥 접시잖아. 괜찮다, 괜찮아. 제가 그래도 며느린 한참을 사과했어요.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으로요. 그리고 며느리한텐 이상한 습관들이 있었어요. 현관 잠금 장치를 외출할 때마다 꼭 3번 이상 확인했어요. 첫 번째 잠그고 돌아서다 다시 확인하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또 돌아와서 확인하고 택배가 오면 인터폰으로만 응대하고 절대 문을 바로 열지 않았고요. 그걸 본 저도 너무 이상해서 어느 날 물었어요. 왜 맨날 문 잠갔는지 몇 번씩이나 확인해? 제가 덜렁대는 편이라서 혹시라도 잊었을까 봐. 그런데 제가 가장 서운했던 건 따로 있어요. 잦은 이사였어요. 아들이 결혼하고 7년 동안 3번이나 집을 옮겼거든요. 첫 신혼집은 우리 집에서 버스로 20분 거리여서 손녀 보러 가기도 편했고 아들도 퇴근길에 저한테 들르곤 했죠. 그런데 결혼 2년 차에 갑자기 또 이사를 한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사를 하니? 지금 사는데도 괜찮잖아. 아들한테 물으면 항상 같은 대답이었어요. 그 사람이 하은이 환경 때문에 그러자 해서요. 그러더니 얼마 전에 또 옮겼어요. 이번엔 아예 다른 구로. 저한테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솔직히 속이 쓰렸습니다. 애들이 어떻게든 나한테서 멀어지려는 건가? 그리고 그걸 매번 며느리가 결정했다는 사실이 특히 더 마음에 걸렸어요. 시어머니 가까이 사는 게 그렇게 싫었나? 안 그런 척했지만 속으론 꽤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사 말고도 아들 집에 갈 때마다 묘하게 걸리는 것들이 있었어요. 한 번은 미리 말 않고 불쑥 찾아간 적이 있었거든요. 손녀한테 줄 옷을 사서 바로 가져다 주려고요. 초인종을 누르니까 한참이 지나서야 문이 열렸어요. 며느리가 문을 여는데 눈하고 코가 빨갛더라고요. 분명 울었던 거예요. 그런데 절 보자마자 웃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방금까지 울던 사람 맞나 싶을 만큼 빠르게 표정을 바꾸더라고요. 거실을 얼핏 봤는데 소파 위에 서류 같은 게 있었어요. 제가 들어가니 재빠르게 그걸 치우더라고요. 서랍에 넣으면서 자연스러운 척했지만 손놀림이 급했어요. 전 그냥 못 본 척했습니다. 그런 작은 행동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며느린 계속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뒤의 일은 확실히 이상했어요. 추석쯤이었는데 제가 아들 집 근처 마트에 들렀다가 주차장에서 며느리를 봤어요. 그런데 며느리 옆에 남자가 한 명 서 있었죠?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남자. 둘이 뭔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며느리의 자세가 평소와 달랐어요. 어깨가 잔뜩 올라가 있었고 고개도 숙이고 있었어요. 마치 혼나는 사람처럼요.
전 일부러 다가가지 않고 지켜봤어요. 잠시 후 남자가 먼저 돌아서 갔고 며느린 한참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차에 탔어요. 그 뒷모습이 이상했어요. 어깨가 떨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아들 집에 가서 넌지시 물어봤어요. 오늘 마트 주차장에서 봤는데 옆에 무슨 남자가 있던데 누구야? 며느리가 젓가락을 놓았어요. 아니, 놓은 게 아니라 떨어뜨린 거였어요. 짤그랑 소리가 났는데 며느린 그걸 줍지도 않고 저를 봤어요. 딱 몇 초였는데 그 눈이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사슴처럼 커다란 눈이 겁에 질려서 완전히 얼어붙은 눈빛이었죠. 아, 그 외주 클라이언트예요. 디자인 시안 때문에 잠깐 만난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급하게 말을 바꾸더라고요. 어머니 국 더 드릴까요? 식었으면 데워드릴게요. 저는 더 캐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밥을 먹는 내내 며느리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걸 봤어요. 그날 밤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아무래도 저 혼자 알고 있기엔 좀 그랬거든요. 수진이 요즘 이상하지 않아? 오늘 마트에서 모르는 남자하고 있던데 누군지 물어보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더라. 외주 일하면 클라이언트 만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아이,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 수진이가 무서워하는 것 같았다고, 그 남자를.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아들이 말했어요. 원래 좀 예민한 편이에요. 낯선 사람 만나면 긴장을 많이 해요. 걱정 마세요. 예민하다. 이 말이 아들 입에서 몇 번째 나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며느리가 접시 깨트리고 떠는 것도 예민한 거고, 현관문 3번 잠그면 예민한 거고, 낯선 남자 앞에서 얼어붙으면 예민한 건가요? 저는 그 말이 점점 납득이 안 됐어요. 하지만 저는 그날도 한 발 물러섰죠. 시어머니가 너무 간섭하면 안 된다. 내 잣대로 판단하지 말자. 결혼 전에 제가 한 다짐을 지키려고 했죠. 그 선택이 나중에 저를 가장 후회하게 만들 줄은 몰랐지만요. 전 매년 김장철이 되면 저는 아들 집 김치 냉장고를 가득 채워주는 게 연례 행사예요. 올해도 어김없이 배추를 절이고 젓갈하고 양념을 정성껏 준비했어요. 며느리가 좋아하는 깍두기도 따로 담갔고요. 김치는 정성이거든요. 같은 양념이라도 마음 담아서 버무리면 맛이 달라요. 세탁소에서 옷 다루듯이 정성이 결과를 만든다고 저는 믿어요. 그날도 아들 집에 갔는데 며느리는 외주 미팅이라며 외출 중이었고 아들은 회사, 손녀는 어린이집에 있었어요. 열쇠가 있으니까 혼자 들어갔죠. 김치를 정리하려고 김치 냉장고를 열었는데 안이 좀 지저분하더라고요. 유통기한 지난 것들 까먹고 안 꺼낸 반찬통들이 쌓여 있었어요. 아이고, 이것도 좀 정리해야겠네. 일하면서 살림까지 하려니 힘든가 싶어서 그냥 못 지나치겠더라고요. 위에서부터 하나씩 꺼내서 정리를 시작했어요. 맨 아래 칸까지 내려갔을 때 김치통 밑에 검은 비닐봉지가 하나 있었어요. 처음엔 냉동실에서 떨어진 고기인 줄 알았어요. 누르니까 딱딱하더라고요. 이게 뭐야? 아유, 묵은 거면 버려야지. 비닐을 열었더니 안에 지퍼백이 또 있었어요. 이중으로 싸놓은 거예요. 지퍼백 안에 무슨 하얀 것 3개가 들어있었는데 처음엔 마늘인 줄 알았어요. 통마늘 말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눈을 가까이 대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이빨이었어요. 사람 이빨. 성인 치아 3개가 지퍼백 안에 들어있었어요. 뿌리째 빠진 누렇게 변색된 진짜 이빨. 순간 비명이 목까지 올라왔는데 삼켰어요. 지퍼백에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는데 거기에는 날짜만 적혀 있었어요.
2016년 11월 23일. 아들이 결혼하기 2년 전이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게 누구 이빨이지? 아니, 왜 김치냉장고에 날짜까지 써서 보관한 거지? 혹시 며느리가 무슨 끔찍한 일에 연루된 건 아닌가 온갖 상상이 스쳤어요. 떨리는 손으로 비닐을 다시 싸서 제자리에 놓고 며느리한텐 절대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태호야, 지금 당장 와. 전화로는 못할 얘기다. 아들이 허겁지겁 달려왔어요. 회사에서 반차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현관에 들어서는 아들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저는 말없이 아들을 김치냉장고 앞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지퍼백을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그걸 본 아들의 표정도 아까 저와 똑같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제가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었어요. 놀라거나 분노하거나 해야 정상인데 아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자기가 숨기고 있던 게 들통난 사람처럼요. 엄마,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건 내가 할 말이다. 이게 대체 뭐냐, 어? 아들이 입을 다물었어요. 지퍼백을 바라보면서 한참을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저는 점점 확신이 들었어요. 며느리가 무언가에 연루돼 있고 아들도 그걸 알고 있다. 지금까지 느낀 불안감이 전부 맞았던 거다. 내가 처음부터 찝찝했어. 애가 뭔가 숨기는 것 같더라고. 이사를 그렇게 자주 다닌 것도 이유가 있었던 거라니까. 그러지 않고서야 왜... 아들한테 며느리를 추궁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격하게 반대했습니다. 엄마, 제발 수진이한테 말하지 마세요. 부탁이에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이 저한텐 더 의심스러웠어요. 왜 말하면 안 되는 건데? 혹시 아들도 뭔가를 감추고 있는 거 아닌가? 이 부부 사이에 대체 무슨 비밀이 있는 건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도저히 답답한 마음이 가라앉질 않아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뒤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는데 눈치가 보이는지 아들도 소근소근 말하더라고요. 여보, 그 냉장고에...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들도 며느리한테 직접 묻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건 가만히 앉아 기다릴 일이 아니다. 시어머니로서 그리고 우리 아들 엄마로서 내가 직접 나서야 한다. 2016년 11월 23일, 이게 유일한 단서였어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역추적해 보기로 했어요. 인터넷으로 그 날짜 무렵에 사건 사고 뉴스를 뒤졌어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당연하죠. 무슨 검색어를 넣어야 할지도 모르는데. 결국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며느리의 과거를 유일하게 아는 사람, 사돈. 그래서 통영으로 오랜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돈, 갑자기 이런 거 여쭤봐서 죄송한데요. 혹시 2016년 11월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도 안 날 정도의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흐느끼는 소리가 났어요. 사돈, 우리 딸이 아직 말 안 했으면... 그 이상은 말하지 못하고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며느리에게서 그간 느꼈던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돌아갔어요. 현관문을 3번 잠그던 것, 접시가 깨졌을 때 벌벌 떨던 손, 낯선 남자 앞에서 공포에 질린 눈, 설명할 수 없이 잦았던 이사,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대체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다음 날 저는 통영으로 내려갔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사돈 식당은 시장 골목 안쪽에 있었어요. 작은 횟집인데 제가 도착했을 때 점심시간이 지나서 손님이 없었어요. 손님이 절 보더니 한마디도 안 하고 안쪽 방으로 데려갔어요. 식탁에 마주 앉았는데 사돈이 한참을 입을 열지 못했죠. 저도 재촉하진 않았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무거운 이야기를 꺼내려는 건지 그 침묵만으로도 느껴졌으니까요. 전화 끊고 나서 올 줄 알았어요. 사돈어른 성격에 가만히 있을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럼 다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 사돈이 고개를 저었어요. 눈을 피하면서요. 우리 딸이 알면 날 원망할 겁니다. 아니 원망 정도가 아니라 다시는 안 볼 거예요. 그 애가 얼마나... 울먹거리면서 말끝을 흐리더라고요. 저는 기다렸어요. 하지만 사돈이 계속 입을 다물고만 있어서 결국 제가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어요. 지하 세계가 선명하게 보이는 지퍼백을 찍어둔 사진이요. 식탁 위에 올려놨어요. 사돈이 그걸 보는 순간 얼굴이 확 구겨졌어요. 이걸 어디서... 김치 냉장고에서 나왔어요. 김치통 밑에 싸서 숨겨져 있었고요. 여기 날짜도 적혀 있네요. 2016년 11월 23일. 사돈이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손이 떨리더라고요. 사돈, 저도 여자 혼자 아들 키운 사람이에요. 당신 마음 몰라서 이러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건 사람 이빨이에요. 우리 아들 집에 이런 게 숨겨져 있는데 말을 안 하면 난 경찰에 가는 수밖에 없어요. 알겠어요? 제가 좀 세게 나갔어요.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뭘 알고 있는데 딸 때문에 입을 닫고 있는 거잖아요. 경찰 이야기를 꺼내니까 사돈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안 돼요, 경찰은. 왜요? 그럼 우리 딸이 또 그 일을 처음부터 다 꺼내야 해요. 경찰서에서.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그 애가 그걸 또 겪게 할 순 없어요. 그건 안 됩니다. 사돈 입에서 나온 또라는 말이 걸렸어요. 전에도 경찰서에 간 적이 있어요? 사돈이 한참을 내려다보다 결국 입을 열었어요. 실은 우리 수진이가 남자를 만났었어요. 대학 졸업하고 첫 직장에서요. 남자를요? 네. 처음엔 좋은 사람이었어요. 정말이에요. 그놈이 처음부터 나쁜 놈이었으면 우리 애가 안 만났겠죠. 밥도 잘 사주고 대리로도 잘 오고 주변에서 부러워할 정도였어요. 사돈이 말을 끊고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손이 계속 떨렸어요. 몇 달 지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우리 애가 친구라도 만나면 왜 만나냐고 따졌대요. 옷을 사면 왜 이런 옷을 입냐고 검사까지 하고요. 전화기도 뺏어서 다 확인할 정도였으니까. 나중에 수진이가 숨 막힌다고 헤어지자고 했는데 그날부터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때린다는 말이 나오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어요. 처음엔 팔을 잡고 흔들고 벽에 밀치는 정도였대요. 그것도 끔찍한 건데 우리 딸은 그때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경찰에 안 갔어요. 헤어지면 끝날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포기하겠지 하고. 그러다가 그 일이 터진 거예요. 사돈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침을 꼭 삼키며 들었습니다. 그날 그놈이 술을 마시고 우리의 원룸에 왔대요. 문을 발로 걷어차고 들어왔다는데, 그리고 얼굴만 집중적으로 때렸대요. 그때 치아 3개가 부러져서 빠졌고 광대뼈에도 금이 갔고 여기... 사돈이 자기 쇄골 근처를 손으로 가리켰어요. 여기가 찢어졌대요. 우리 애가 피가 범벅인 채로 기어서 밖에 나갔대요. 바깥에 편의점이 있었는데 거기까지 기어가서 신고한 거예요. 저는 울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울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돈도 울고 있었고 두 어머니가 작은 식당 안방에서 마주 앉아 울고 있었어요. 그놈이 현장에서 잡혔어요. 근데 형량이 얼마인지 아세요? 2년이요. 사돈이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면서 말했어요. 내 딸 이빨 3개를 부러뜨리고 얼굴을 부수고 고작 2년 살고 나오면 끝이에요. 그게 법이래요. 그 목소리에 담긴 분노를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분노인데 이미 한 바퀴 돌아서 체념이 되어버린 분노요. 싸울 데가 없는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한참을 울다 제가 물었어요. 그런데 그 이빨을 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 나도 물어봤어요. 그 무서운 걸 왜 가지고 있냐고. 버려라. 제발 버리고 잊어라. 그랬더니 우리 애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게 살아남았다는 증거래요. 그리고 혹시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나면 내가 무너지지 않게 잡아줄 동아줄이라고. 제가 발끈해서 사돈에게 다시 물었어요. 그놈 지금 어디 있어요? 사돈의 얼굴이 또 바뀌었어요. 슬픔에서 공포로요. 2년 채우고 나왔어요. 출소하고 한동안 조용했는데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뭐요? 그래서 이사를 그렇게 다닌 거예요. 우리 애가 그놈 출소한다는 소식 듣고 나서부터 매번 경비가 좋은 아파트, 로비에 사람 많은 단지로 골라서 옮긴 거예요. 사돈 어른한테서 멀어지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 말에 멈췄어요. 사돈이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말했어요. 그놈하고 최대한 멀어지려고 그랬던 거예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이사할 때마다 나한테서 멀어지려 한다고 서운해했던 제 생각이 그 순간 너무 부끄러웠어요. 며느리는 도망치는 게 아니었어요. 가족을 지키고 있던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요. 아니 이렇게 힘든 일을 왜 우리한테 왜 말 안 한 거예요? 사돈이 코를 풀고 나서 대답했어요. 결혼하면서 나한테 그랬어요. 엄마, 시댁에는 절대 말하지 마. 남편이 착한 사람이라 알면 그 사람을 찾아갈 거야. 착한 사람이 나쁜 놈 때문에 인생 망치는 꼴 더는 못 봐. 라고요. 그래서 혼자 짊어진 거예요. 7년을요. 서울로 올라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내내 울었어요. 창밖에 안 보였어요. 며느리에게서 느낀 모든 위화감이 이제야 풀리는 것 같았죠. 그리고 남편한테 항상 하던 그 말이 떠올랐어요.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지 왜 미련하게 참고 있어. 제가 남편한테 매번 했던 말이잖아요. 며느리가 바로 그 남편처럼 혼자 아파하면서 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7년을 같은 밥상에 앉아 있으면서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아들을 불렀어요. 제 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아들 표정을 보니까 이미 반쯤은 예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숨기지 않고 전부 말했어요. 통영에 가서 사돈한테 들은 것, 이사의 진짜 이유, 그 남자가 출소한 것까지. 아들 얼굴이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으로 변했어요.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그 둘이 섞여서 으깨진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있다가 주먹으로 식탁을 내려쳤어요. 내가 남편인데 그 사람이 이런 걸 겪은 걸 몰랐다고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사람 악몽 꾸면서 울 때 내가 뭐 했는지 알아요? 그냥 등 토닥이면서 다시 자라고 했어요. 현관문 확인할 때도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사할 때도 학군이 좋으면 가야지 하고 그냥 따랐고요. 난 도대체 지금까지 뭘 한 거예요? 저는 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떠올랐어요. 아플 때 말 한마디 안 하던 남편, 옆에 있으면서도 모르는 사이. 이 집안에 왜 혼자 아파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건지.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과거의 후회가 아니었어요. 아들이 벌떡 일어나면서 말했어요. 안 되겠어요. 제가 그놈 만날게요. 저는 아들의 팔을 잡고 다시 앉혔어요. 안 돼, 앉아. 아들이 절 바라봤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네가 그놈한테 주먹을 휘두르는 순간 너도 범죄자가 되는 거야. 그럼 누가 좋아하겠어? 그놈이 좋아하지. 며느리가 왜 너한테 말 안 했는지 모르겠어? 바로 이걸 막으려고 그런 거야. 착한 사람이 나쁜 놈 때문에 망가지는 꼴을 더 못 본다고 했잖아. 너 때문에 혼자 짊어진 거야.
아들이 주저앉았어요. 울더라고요. 30 넘은 아들이 엄마 앞에서 우는 건 오랜만이었어요. 사실 저도 울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지금 울 때가 아니었으니까. 들어. 우리가 감정적으로 하면 지는 거야. 머리로 싸워야 이기지. 저는 아들한테 제안했어요. 수진이한텐 우리가 안다는 거 말하지 말자. 그 애가 평생 혼자 짊어지려고 한 건데 알았다고 하면 그 애가 무너질 수 있어. 대신 우리가 몰래 지키는 거야.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손녀 봐주러 간다는 핑계로 일주일에 3~4번 아들 집을 드나들기로 했어요. 아들은 변호사 상담을 받아서 만약 그 남자가 접근하면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지 미리 준비하기로 했고요. 그날부터 제 일상이 바뀌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들 집으로 갔어요. 손녀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아파트 주변을 살폈어요. 우편함도 매일 먼저 확인했어요. 며느리한테는 그냥 할머니가 손녀 보고 싶어서 맨날 온다고 생각하게 했어요. 며느리가 미안해하면서 이러더라고요. 어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매일 오시면 힘드시잖아요. 하은이가 요즘 할머니 안 보면 운다며. 사실 손녀는 울지 않았어요. 제가 며느리 곁을 지키기 위한 핑계였죠. 며느리가 고맙다면서 제 손을 잡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말했어요. 한이야, 내가 더 일찍 알아줄걸. 미안해.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저는 며느리가 새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벽 같았던 사람이 이제는 온 힘을 다해 가족을 지키는 사람으로 보였어요. 현관문을 3번 잠그는 그 손이 이 집을 지키려는 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반드시 끝을 보자. 이번엔 내가 앞에 선다. 시어머니는 한 발짝 뒤에 서야 한다고 했죠. 하지만 내 가족이 위험하면 그땐 앞에 서야 한다는 결심이 들었어요. 지금이 바로 그때였죠. 그날도 저는 아들 집에서 손녀를 봐주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급한 일이 있다면서 오후에 나갔거든요. 손녀하고 둘이서 거실 바닥에 앉아 블록을 쌓고 있었어요. 손녀가 탑을 쌓으면 제가 일부러 바람을 불어서 무너뜨리고 손녀가 까르르 웃고 다시 쌓고 그러고 있는데 인터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봤더니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이목구비가 또렷하고 체격이 좋은 3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택배입니다. 전 바로 알아챘어요. 세탁소 하면서 사람 읽는 눈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택배기사는 저런 눈빛을 안 해요. 바쁘고 지치고 짜증난 눈이지 저렇게 가만히 화면을 들여다보는 눈이 아니에요. 택배면 경비실에 맡기세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남자가 말했어요. 혹시 수진 씨 어머님이신가요? 등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이 사람이 며느리 이름을 알아요. 그것도 시어머니가 집에 있다는 것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순간적으로 손녀를 봤어요. 블록 쌓느라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목소리는 침착하게 유지했어요. 누구세요? 실은 오래된 친구입니다. 잠깐만 뵙고 싶은데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너무 부드러웠어요. 그게 더 섬뜩했어요. 저는 인터폰에서 손을 떼고 바로 며느리한테 전화했습니다. 예, 수진아. 지금 집에 어떤 남자가 찾아왔는데 너 친구래. 전화기 너머로 잠깐 정적이 흘렀어요. 숨소리만 들렸어요. 그리고 며느리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떨리면서 낮게 거의 속삭이듯이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절대로 문 절대 열지 마세요. 제발요. 그냥 경찰에 전화해 주세요. 경찰에 신고해달라는 말에 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고작 2년 살다가 나온 그놈, 우리 며느리 이빨 3개를 부러뜨린 그놈이 지금 이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손녀를 안방에 들여보냈어요. 아이한테 최대한 평범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은아,
할머니하고 숨바꼭질하자. 할머니가 찾으러 갈 때까지 나오면 안 돼. 손녀가 까르르 웃으면서 방으로 뛰어갔어요. 그 웃음소리가 그렇게 무서웠던 적이 없어요.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문 밖에 어떤 사람이 서 있는지. 떨리는 손으로 일단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호원한테도 연락했고요. 인터폰 화면을 계속 봤는데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어요. 여유롭게. 마치 자기가 여기 올 권리가 있는 사람처럼요. 경비원이 올라오는 기척이 나자 남자가 고개를 살짝 숙이더니 유유히 돌아서 나갔어요. 뛰지도 않고 그렇다고 서두르지도 않고 그냥 산책하듯이요. 뒤에 경찰이 왔어요. 하지만 남자는 이미 간 뒤였죠. 직접적인 위협 발언이 없었고 물리적 접촉도 없었기 때문에 현재로서 체포가 어렵습니다. 인터폰 영상은 확보하겠습니다. 저는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경찰이 나간 뒤에야 긴장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며느리가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신발도 안 벗고 안방으로 뛰어갔죠. 손녀를 끌어안고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아이가 놀라서 물었어요. 엄마 왜 울어? 숨바꼭질 안 끝났는데. 며느리가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말했어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 그래서 우는 거야.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직 며느리한테 다 안다는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며느리가 저를 바라봤어요. 눈이 벌겋고 입술이 떨리고 있었는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눈빛에서 저는 읽었어요. 어머니가 남자에 대해 알고 계시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과 동시에 누군가가 곁에 있다는 것에 대한 안도였죠. 며느린 그날도 현관문을 3번 잠갔어요. 불안해서 4번째로 확인하러 가려다 멈췄어요. 제가 옆에 있으니까요. 그 주부터 그놈의 심리전이 시작됐어요. 며느리한테 외주를 주던 업체에서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누군가가 그 업체에 며느리의 과거 사건을 흘린 거였어요. 아파트 우편함엔 며느리의 옛날 사진이 들어있었어요. 교제하던 시절에 찍은 사진, 제가 먼저 발견해서 치웠습니다. 며느리한텐 보여주지 않았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하원 시간에 모르는 남자가 어린이집 앞에서 서성거렸더라고요. 검은색 차에 내려서 잠깐 서 있다가 갔다는데 차 번호를 어린이집 선생님이 적어뒀어요. 불안해진 며느리는 또 이사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번엔 아예 서울을 벗어나자고요. 아들한테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어요. 이번엔 도망치게 두면 안 되겠다. 며느리가 이사를 다니면서 계속 도망쳤지만 그놈은 결국 찾아왔잖아요. 도망치면 또 찾아올 거예요. 그러니 끝을 보는 게 맞죠? 그 무렵 아들은 여기저기 알아보며 변호사를 만났어요. 스토킹 전문이라는 분이었는데 상담받고 온 아들이 저한테 상황을 정리해줬어요. 엄마, 변호사가 이러더라고요. 사건이 있었을 땐 스토킹을 처벌하는 법 자체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접근 금지를 받지 못한 거고요. 근데 지금은 법이 생겼대요. 2021년에 스토킹 처벌법이 만들어졌고 작년이 더 강화됐다고요. 잘 됐네. 그럼 지금 당장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대요. 아들이 한숨을 쉬면서 설명했어요. 출소 자체는 범죄가 아니래요. 접근 금지 잠정 조치를 받으려면 스토킹 행위가 실제로 반복되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대요. 인터폰에 한 번 나타난 것, 우편함에 사진 넣은 것, 어린이집 앞에 서성거린 것, 이것들을 하나하나 증거로 엮어서 패턴을 입증해야 법원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이런 사람은 법을 더 잘 알아서 직접적 위협을 피하고 교묘하게 선을 지킨대요. 하지만 반드시 꼬리를 밟힌다고. 기다리면서 빈틈없이 준비하라고요.
기다리라고요. 저는 속이 터질 것 같았지만 이건 감정으로 할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매일 아들 집에 갔어요. 그런데 이번엔 그냥 가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세탁소 다닐 때 쓰던 검은 수첩을 하나 꺼냈어요. 거기에 관리 일지라고 적었어요. 세탁소 시절에 고객 옷 관리할 때 쓰던 방식 그대로요. 입고 날짜, 얼룩 종류, 처리 방법, 출고 날짜 빈틈없이 적는 게 습관이었거든요. 그걸 이제 다른 데 쓰는 거예요. 아침 8시 반쯤 도착해 제일 먼저 아파트 우편함으로 갔어요. 며느리보다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했어요. 이상한 게 있으면 며느리가 보기 전에 제가 처리해야 하니까요. 처음에는 맨손으로 꺼냈는데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여러 사람 지문이 묻으면 증거로 못 쓴대요. 변호사가 그랬어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비닐 장갑을 한 박스 샀어요. 그걸 가방에 늘 넣고 다녔어요. 이상한 우편물이 있으면 장갑을 끼고 꺼내서 날짜와 시간을 포스트잇에 적어 봉투에 같이 넣었죠. 세탁소에서 고객 옷에 태그 다는 것처럼요. 언제, 어디서, 어떤 상태로 발견했는지 그게 3주 동안 6건이 쌓였어요. 그리고 우편함 다음은 로비 경비실이었어요. 처음엔 경비 아저씨가 저를 좀 이상하게 봤어요. 어떤 할머니가 매일 와서 CCTV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우리 며느리한테 이상한 놈이 접근해서 경찰 신고도 했는데 증거가 부족하대요. 어르신이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경비 아저씨 표정이 달라지더라고요. 본인도 딸이 있다면서 그날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해줬어요. 로비 출입 CCTV에 수상한 인물이 찍히면 날짜랑 시간대를 메모해서 따로 모아뒀다가 저한테 알려줬어요. 그렇게 잡힌 영상이 4건이에요. 인터폰 녹화는 아들이 설정해놨어요. 이전엔 녹화 기능이 꺼져 있었는데 아들이 켜놓고 USB에 정기적으로 백업하는 법을 저한테 알려줬어요. 솔직히 기계치인 저한텐 어렵긴 했어요. 버튼을 3번 눌러야 하는데 자꾸 잘못 눌러서 아들한테 전화하고 그랬죠. 하지만 이틀 만에 혼자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렇게 확보한 인터폰 영상이 3건, 그중 하나에 그놈이 며느리 이름을 부르는 음성이 고스란히 녹음돼 있었어요. 또 어린이집 쪽도 신경을 썼어요. 선생님들한테 부탁해서 하원 시간에 낯선 사람이 접근하면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님한테 이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라는 걸 설명드렸어요. 원장님이 경비가 없는 어린이집이라 걱정되셨는지 하원 시간에 출입문을 이중으로 잠그기 시작했고 낯선 차량이 주변에 정차하면 번호판을 기록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확보된 차량 번호 하나가 나중에 그놈의 법인 차량과 일치했어요. 이 모든 걸 수첩에 적고 날짜 순으로 정리하고 증거물은 번호를 매겨서 큰 쇼핑백에 분류해뒀어요. 태그 번호, 날짜, 종류까지 이걸 들고 변호사한테 가져갔더니 놀라더라고요. 어머님, 이거 직접 다 정리하신 거예요? 수사관보다 정리를 잘하셨네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20년 동안 매일 한 일이니까요. 와이셔츠 깃에 묻은 0.5cm짜리 얼룩도 놓치면 손님이 돌아오잖아요. 놓치지 않는 게 직업이었어요. 그 직업이 이제 내 며느리를 지키는 데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놈이 꼬리가 잡힌 일이 생겼어요. 어린이집 하원 시간이었는데 그날은 제가 손녀를 데리러 갔어요. 어린이집 문 앞에 도착했는데 선생님이 당황한 표정으로 놀라 뛰어나왔어요. 할머니, 아까 하은이한테 어떤 남자분이 오셔서 말을 걸었어요.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네? 뭐라고 했대요? 하은이는 괜찮아요? 삼촌이 엄마 친구라면서 맛있는 거 사준다고 했다는데 저희가 바로 제지했어요. 하은이한테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저는 선생님한테 물었어요. 그 남자 어떻게 생겼냐고. 키가 크고 체격이 좋고 정장 입은 남자,
분명 그놈이에요. 다행히 어린이집 CCTV에도 찍혀 있었어요. 선생님이 원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영상을 확인해 줬는데 그놈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아이에게 다가가는 모습까지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솔직히 그 전까지는 무서웠어요. 인터폰에서 그놈을 봤을 때도, 우편함에서 사진을 발견했을 때도요. 근데 손녀한테까지 손을 뻗었다는 말을 듣는 순간 공포가 분노로 바뀌었어요. 이건 선을 넘은 거니까요. 나오자마자 즉시 변호사한테 CCTV 영상을 보냈어요. 경찰에 긴급 신고도 했고요. 그런데 며느리한테도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갔어요. 며느리가 얼굴이 하얗게 된 채로 달려왔어요. 손녀를 끌어안고 주저앉더라고요.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울부짖는 며느리를 보면서 전 결심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 이제 말할 때가 됐다. 어린이집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손녀는 선생님이 안에서 봐주고 계셨고요. 제가 먼저 며느리를 돌아보면서 천천히 말했어요. 예, 숨길 것 없다. 나 다 알아. 며느리가 절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김치 냉장고에서 봤어. 통영에 내려가서 사돈한테 다 들었고 그 남자가 누군지, 너한테 뭘 어떻게 했었는지도 다 알아. 며느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한참을 절 바라보다가 목이 맨 소리로 물었어요. 언제부터 아셨어요? 김장 때부터 2달 가까이 됐다. 그럼 매일 오신 것도... 그래, 너한테 무슨 일 생길까봐 지키려고 온 거야. 며느리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심하게 떨렸어요. 저는 옆에서 가만히 등을 토닥였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이 아이가 울 시간을 줘야 했어요. 7년 동안 혼자 참아왔으니까요. 한참을 울다가 며느리가 물었어요. 그 사람도 알아요? 알아. 너한테 말하지 말자고 한 건 내 생각이었어. 네가 혼자 짊어지려고 했던 거 우리가 안다는 걸 알면 네가 무너질까 봐 그랬어. 미안하다.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가 뭐가 미안해요. 미안한 건 저예요. 숨겨서.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야. 네가 왜 숨겼는지 다 안다. 우리 아들이 그놈 찾아갈까 봐 그랬잖아. 착한 사람이 나쁜 놈 때문에 망가지는 꼴을 못 본다면서.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코를 훌쩍이면서요. 저는 며느리 어깨를 잡고 정면을 봤어요. 수진아, 잘 들어. 이제 네가 혼자 짊어지는 거 아니야. 나도 있고 아들도 있어. 우리 셋이 끝을 보는 거야. 이번엔 절대로 도망 안 간다. 알겠지? 며느리가 한참 절 바라보다가 결혼 이후 처음으로 제 품에 안겨서 울었어요. 제 어깨가 다 젖도록요.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퍼서 운 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드디어 나에게 기대는구나 하는 생각에 운 거예요. 저는 며느리 등을 토닥이면서 남편한테 하던 말을 며느리한테 해줬어요. 이제부터 아프면 아프다고 해. 무서우면 무섭다고 다 말하고, 알았지? 며느리가 제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로 끄덕였어요. 그때 며느리한테 물었어요. 근데 한 가지만 물어보자. 그 치아를 왜 하필 김치 냉장고에 숨겼어? 며느리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매년 김치 채워주시잖아요. 그 냉장고가 이 집에서 제일 안전한 곳이에요. 그 사람은 김치 냉장고 절대 안 뒤져요. 어머니 김치만 꺼내 먹으면 되니까. 제 김치가 며느리의 비밀을 지켜준 셈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울면서 웃었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세 사람이 한 팀이 됐어요. 아니, 네 사람이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증거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구속영장까지 가려면 결정타가 필요해요. 직접 접근하는 현장을 잡아야 합니다. 어떻게요? 이런 사람은 자기가 통제한다고 느낄 때 대담해집니다. 반대로 상대가 무방비 상태라고 판단하면 반드시 더 가까이 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졌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얼룩이 충분히 떠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한 번에 잡아내는 거예요. 그놈이 제 발로 오게 만들면 된다는 거죠? 변호사가 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계획을 세웠어요. 며느리한테도 이번엔 그 모든 계획들을 다 알려줬어요. 며느리가 처음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위험해요.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래서 네가 혼자 다닐 때가 위험한 거야. 준비된 상태에서 오게 만드는 건 다르잖아. 며느리가 한참을 고민하다가 아들을 봤어요. 아들이 며느리 손을 잡고 말했어요. 그래, 이번이 마지막이야. 끝내버리자. 며느리가 결국 동의했어요. 그렇게 사흘을 기다렸어요. 그 사흘이 정말 몇 년 같았어요. 저는 밤마다 잠이 안 와서 남편 영정사진 앞에 앉아 있었어요.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무서워. 속으로는 무서웠어요. 그러다 우리가 계획한 날이 됐어요. 오전에 아들이 평소처럼 출근하는 척 차를 뺐어요. 손녀는 제가 새벽에 데리고 나와서 사돈한테 맡겼고요. 며느린 집안에 있고 저도 안방에 있었어요. 경찰 2명이 로비 경비실에 사복으로 대기하고 있었고 변호사도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1시 반쯤이었어요. 인터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그놈이 나타났어요. 이번엔 택배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어요. 초인종만 누르고 카메라를 바라보고요. 웃고 있었어요. 그 여유로운 미소가 화면에 찍혔어요. 그걸 본 며느리가 떨기 시작했어요. 제가 며느리 손을 잡았죠. 얼마나 놀랐는지 얼음장 같았어요. 우리가 인터폰에 아무 응답을 안 하니까 그놈이 돌아서 나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갔어요. 복도를 서성거리기 시작했어요. 2층 저층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니다 다시 며느리 집 층으로 왔어요. 이번엔 초인종도 안 누르고 문 앞에 섰어요. 카메라 화면에 그놈의 상반신이 보였어요. 그리고 문고리를 잡더니 돌려봤어요. 잠겨있으니 안 열렸지만 문고리를 잡고 돌린 거예요. 제 옆에서 며느리가 입을 틀어막았어요. 저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어요. 찍혔다. 인터폰 카메라에 문고리를 잡는 장면이 고스란히 녹화되고 있었어요. 잠시 뒤 그놈이 문고리에서 손을 뗐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서 문 앞 바닥에 놓았어요. 화면으론 잘 안 보였는데 나중에 확인하니 며느리 옛날 사진이었어요. 그걸 놓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저는 바로 경찰한테 연락했어요. 지금 내려갑니다. 로비에서 잡으세요. 놓치면 안 돼요. 경비실 CCTV에도 전부 찍혀 있었고 인터폰 녹화에도 찍혀 있었고 문고리 접촉까지 기록돼 있었어요. 그놈이 로비로 내려왔어요. 평소처럼 여유롭게 걸어서 나오는데 사복 경찰 2명이 양쪽에서 다가갔어요. 강연우 씨 맞으시죠?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그놈이 멈췄어요. 당황한 표정이 보였대요. 하지만 금방 표정을 수습하면서 말했대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전 그냥 지인 집에 방문한 겁니다. 경찰이 대답했어요. 본인의 진술은 조사 과정에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놈의 손에 수갑이 채워졌어요. 아들이 차에서 뛰어나왔고 변호사도 왔어요. 저는 곧장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어요. 며느리를 집에 두고 혼자 내려갔어요. 로비에 도착하니까 그놈이 수갑을 찬 채로 벤치에 앉아있더라고요. 경찰이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고 변호사가 옆에서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고요. 저는 그놈 앞에 당당하게 섰어요. 그놈이 저를 가만히 올려다봤어요.
처음 인터폰에서 본 부드러운 미소는 사라지고 딱딱한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수갑을 찬 상태라 여유를 부리려는 게 보였어요. 저는 그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나 알지? 수진이 시어머니야. 그놈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내가 세탁소를 20년 넘게 했는데 이 세상에 안 빠지는 얼룩은 없어. 피 얼룩도 빠지고 기름때도 빠지고 곰팡이 핀 것도 살려내. 근데 말이야, 아무리 빨아도 깨끗해지지 않는 게 하나 있어. 그게 사람 속에 박힌 더러움이야. 너처럼 속까지 썩은 건 절대 안 되지. 그놈의 표정이 굳었어요. 여유를 부리려던 얼굴에 금이 가는 게 보였어요. 네 놈이 부러뜨린 이빨 3개 우리 며느리가 7년 동안 냉장고에 넣어두고 살았어. 네가 뭘 했는지 증거를 품고 산 거야. 네 놈이 사람한테 한 짓이 그런 거라고. 목소리가 올라가지 않게 참았어요. 소리 지르면 지는 거예요. 차분하게 또박또박 말하는 게 더 무서운 법이거든요. 그놈이 시선을 돌렸어요. 저를 안 보려고요. 저는 고개를 숙여서 그놈의 시선을 따라갔어요. 피하지 못하게요. 넌 아무리 빨아도 안 돼. 그놈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저기 할머니,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 저는 웃었어요. 기가 차서 나오는 웃음이었어요. 내가 3주 동안 널 추적했어. 매일 우편함 확인하고 인터폰 녹화하고 CCTV 보고 네가 우리 손녀 유치원에 찾아간 기록까지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게 오해라고? 너 거기서 몇 년 더 썩어야 할 거야. 그놈의 얼굴이 처음으로 흔들렸어요. 할 말을 찾는 것 같았는데 안 나왔나 봐요. 경찰이 서류 정리를 마치고 그놈을 일으켜 세웠어요. 그놈이 일어서면서 저를 한번 봤어요. 그 눈빛에서 저는 아무것도 안 읽혔어요. 반성도, 미안함도 없고 그냥 들킨 사람의 짜증 같은 거. 그게 오히려 확신을 줬어요. 이 사람은 놔두면 또 해요. 저는 그 차가 빠져나갈 때까지 서서 봤어요. 그 뒤로 분해서 떠는 아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돌아보니까 아들이 이를 갈며 보고 있었어요. 저는 아들한테 가서 어깨를 한번 툭 쳤어요. 나중에 해라. 아직 다 안 끝났어. 얼마 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그놈 쪽 변호사는 예상대로 나왔어요. 출소 후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했다. 재범 위험이 낮다. 심지어 반성문까지 제출했대요. 그 반성문이라는 걸 들으면서 제 속이 뒤집어졌지만 참았어요. 우리 변호사가 할 일이니까요. 우리 쪽 변호사는 조목조목 반박했어요. 제가 3주간 기록한 관리 일지를 기반으로 만든 증거 자료까지 쏟아졌죠. 교묘하게 선을 지킨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를 엮으면 명백한 스토킹이 완성된다는 걸 보여줬어요. 결정적으로 그놈이 며느리 이전에도 다른 교제 상대 2명한테 비슷한 행위를 했다는 기록이 나왔어요. 이건 일회성이 아니라 이 사람의 패턴이라는 걸 입증한 거예요. 며느리가 피해자 진술석에 섰어요. 법정에 서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왼쪽 방청석에 아들이, 오른쪽엔 제가 앉아 있었으니까요. 저는 현관문을 3번씩 잠그며 살았습니다. 이 삶이 언제 끝날까 생각하면서요. 불안해서 3번이나 이사를 했습니다. 매번 가족들한테는 학군 때문이라고 거짓말까지 하면서요. 시어머니와 점점 멀어지는 것도 마음 아팠지만 차마 이유를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며느리가 숨을 고르고 계속했어요. 치아 3개를 김치 냉장고에 넣어두고 살았습니다. 버리고 싶었지만 버릴 수가 없었어요. 이게 없으면 제가 겪은 일이 진짠지 아닌지 헷갈릴 것 같았거든요. 이건 제가 살아남았던 증거니까요. 방청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힘있게 말했어요. 판결은 징역 3년,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출소 후 보호관찰. 판결을 듣는 순간 전 며느리를 봤어요.
며느리가 숨을 크게 내쉬더라고요. 8년 동안 참았던 숨을 한꺼번에 내쉬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며느리 손을 잡았어요. 저는 반대쪽 손을 잡았어요.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서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법원을 나섰어요. 계단에서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그놈한테 한 말 진짜 멋있었어요. 뭐가? 아무리 빨아도 안 되는 빨래가 있다고 한 거요. 저는 웃었어요. 아유, 사실이잖아. 세탁소 20년 한 사람이 하는 말인데 틀릴 리가 있냐? 며느리도 울면서 웃었어요. 여태 세탁소에서 남의 옷 얼룩만 뺐는데 이제서야 우리 며느리 인생의 얼룩을 빼줬습니다. 내 며느리 이빨 3개값 톡톡히 치른 셈이죠. 요즘 제 일상은 달라졌어요. 예전엔 아들 집에 갈 때마다 시어머니니까 선을 지켜야지 하고 마음을 다잡았거든요. 현관 비밀번호도 몰랐고 며느리가 외출하면 언제 돌아오는지도 안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요. 또 며느리가 항상 먼저 저에게 전화해서 묻곤 하죠. 어머니, 오늘 저녁에 오실 거죠? 하은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아침부터 난리예요. 며느리도 달라졌어요. 전문 상담을 받기 시작했는데 눈에 보이게 변하더라고요. 현관문 확인하는 횟수가 3번에서 1번으로 줄었어요. 한 번도 안 하는 날도 생겼고요. 저는 늘 시어머니가 한 발짝 뒤에 서야 한다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물론 그 사람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 배운 게 있어요. 한 발짝 뒤에 서 있되 눈은 앞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뭘 짊어지고 있는지, 왜 완벽한 척하는지 그걸 봐야 해요. 보고도 모른 척하는 건 배려가 아니라 무관심이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면 의심하고 나쁘게 보기 전에 부디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그게 어쩌면 당신을 지키려는 거였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달라고 한 번만 말해주세요. 그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으니까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